현수야, 이 한약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엄마 몸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울렁거리고 속도 안 좋고. 그러자 아들은 조금 난색을 표하며 곤란하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아이 원래 좋은 한약은 처음에 먹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거래요. 명현 현상이라고. 아시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약 쉬지 말고 꾸준히 드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찰석같이 믿고 그 약을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 약이 독약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에요. 뭐야? 어느 세월에 기다리냐고. 조금만 참아봐.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티도 안 나고 안전한 방법이잖아. 이게 내가 기다린다고 될 일이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당신 지금 돈줄이 막혀 있잖아. 당장 다음 달부터 직원 월급 밀리게 생겼다며. 아직 몇 개월은 더 버틸 수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해결될 거야. 이 약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보면 몰라. 딱 보기에도 티가 나잖아. 3달 넘기면 그때부터 진짜 효과 있댔어. 저는 뒤통수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약 진짜 효과 있는 거야 그 말을 할 때 며느리는 아들이 들고 있는 한약 상자를 가리켰거든요. 그리고 보면 모르냐니. 요즘 부쩍 수척해진 제 모습을 언제나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해왔어요. 저 약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지내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결혼 후 40년 넘게 서울에서 살다가 1년 전부터 부산으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부산은 제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언니와 남동생이 가까이 살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면서 참으로 지긋지긋하게 고민하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쉽고 많으면 많은 대로 골치 아픕니다. 돈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끝없는 탐욕의 지옥으로 빠뜨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탐욕에 한번 빠져들면 말 그대로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되고 말죠. 제 자식은 그 돈 때문에 짐승도 하지 않을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자식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게, 특히 제 자식과 저 사이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젊은 시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했는데 아주 수완이 좋았죠.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평생 돈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좋은 단독주택에 살았고 고급 외제차를 몰았어요. 저는 나가면 사모님 소리를 들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번지르르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와는 달리 꽤 우울했습니다. 남편은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죠. 가족한테도 툭하면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어요. 옷이 이게 뭐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완벽하게 다려놓으라고 했잖아. 미안해요.
오늘 이 셔츠를 입고 간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다른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될까요? 멍청하긴 내가 파란색 셔츠라고 말했다고 한 번만 하면 똑바로 알아들어야지. 집에서 돈이나 받고 놀고 있는 주제에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밖에서도 똑같았죠. 집에 있으면 남편을 욕하는 사람들에게서 전화도 많이 받아봤어요. 거기 오 사장네 집 맞아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오 사장 그 인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아니 등쳐먹을 게 없어서 10년 된 친구 돈까지 홀랑 등쳐먹어. 이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치 않을. 아이들이 남편을 싫어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큰아들 현수와 작은 딸 유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피해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20살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을 떠났어요. 세상의 돈을 다 빨아먹어야 속이 시원할 듯.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남편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허사였죠. 참 허무했습니다. 그이는 젊은 시절부터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매일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이상했죠. 남편은 환갑을 넘기자마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2년 남짓 병원 생활을 하며 남편은 많이 약해졌어요. 남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어요. 오직 저 하나만 남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깟 돈이 다 뭐라고? 한숨 쉬듯 내뱉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냐고 타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저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죠. 정말 잘못 살았나 싶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들과 손잡고 나들이도 가고 당신이랑 여행도 좀 다닐 걸 그랬어. 세상에는 참 좋은 게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린 기분이야. 후회되고 또 후회가 되네. 여보,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씩 해보면 되지. 너무 마음 약한 소리 말아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나는 아마 병원을 나가기 힘들 것 같네. 나 만나서 당신이 고생만 했는데 참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네. 그리고 고마워. 한평생 강철같이 단단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이 모두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눈물 짓고 있었죠. 살면서 미운 날도 참 많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평생 살을 맞대고 의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이 병을 털고 일어나길 바랐지만 남편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식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업가의 장례식에는 사람이 북적이기 마련인데 저희 식장은 설렁하기만 했죠. 자식들 역시 시큰둥한 표정으로 장례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럽게 눈물 흘리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작은 건물 한 채와 집 한 채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증여해 줬습니다.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에 충분한 재산이었죠. 자식들도 자신의 몫을 챙겼고요.
모두 적지 않은 앞으로 살기에 충분한 재산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의 세월이 무상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은 1년에 한 번이나 얼굴을 비쳤을까요? 아니, 1년에 연락이나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재산도 받을 만큼 받았겠다. 저에게는 관심 없었죠. 그 세월이 참 쓸쓸했습니다. 저라고 왜 자식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갓난쟁이던 시절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품에 있던 모든 시간들이 애틋했죠. 하지만 이 어미의 사랑을 자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의 가족은 불편한 존재로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 아이들이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삭막한 분위기였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도 자꾸만 멀어지는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잡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남인 듯 가족인 듯 그렇게 사는 동안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에게 증여해준 땅이 크게 폭등을 한 것이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남편은 남들이 모르는 알짜배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격이 오를 금싸라기 땅을 구매해 둔 것이었죠. 5억이던 땅의 가치는 신도시 부지로 선정되면서 50억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발길을 뚝 끊었던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귀에도 제 땅에 대한 소식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 땅을 욕심내는 아이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참으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아이들이 반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아이들은 제 기대와는 달리 차가웠죠. 찾아온 목적이 뚜렷했거든요. 분명한 건 가족 간의 정을 기대하고 찾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마, 경기도 그 땅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엄마가 그런 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냥 빨리 자식들한테 줘야 가지 있겠으지. 그런 거 가지고만 있으면 손해예요. 맞아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나랑 오빠한테 나눠주면 우리가 알뜰살뜰 잘 쓸 수 있어요. 아들과 딸의 말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하자면 큰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성격이었습니다. 제 아빠처럼 사업을 하는데 이기적이고 공격적이었죠. 가져야 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습니다. 작은 딸은 좋게 말하면 여유로운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면 게으르고 사치스러웠죠. 두 아이 모두 어린 시절부터 큰 노력 없이 넉넉한 재산을 누리던 성격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코 자랑스러운 부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아들과 딸은 모두 사정이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받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아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순식간에 표정이 싸늘하게 식은 자식들. 그 아이들에게 가족 간의 정을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큰아들은 끈질기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살살 달래듯 말했고 또 다른 날은 협박을 하듯 윽박질렀어요. 참 답답하시네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 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왜 바보같이 그 귀한 땅을 그냥 놀리냐고요. 건물을 짓던지 상가를 만들던지. 그 땅에 사업을 하면 50억이 아니라 100억도 더 벌 텐데. 잘 모르시면 그냥 저한테 빨리 넘기시라고요. 시간이 다 돈인데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다 버릴 거예요? 아들의 말투는 남편이 젊은 시절 하던 말투와 똑같았죠.
저런 건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배우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네 사업은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이 땅으로 100억 벌 생각은 없어.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쓸 거야. 필요한 일이라고요? 참나. 엄마가 앞으로 돈 필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이도 칠순이 다 되어 가시는데. 돈 생각은 접고 늙어서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셔야지. 매주 찾아오는 아들과 입씨름을 하는 건 참 고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땅을 덜컥 자식들에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도 제 태도에 변함이 없자 한동안 아들은 제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바꾼 것인지 다시 아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번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왔죠. 아이들은 땅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 가까운 공원으로 꽃구경을 가자. 그렇게 저에게 살갑게 굴었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에게 따로 속셈이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긴장을 늦추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외롭게 보낸 시간이 워낙 길어서 그랬는지 저는 아들내외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들도 며느리도 땅 이야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으니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서 묵직한 종이 상자 한 개를 가지고 내렸습니다. 겉에는 무슨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열어보니 새카만 한약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좋은 한약을 좀 사왔어요. 어머니,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은 약재만 골라서 다렸어요. 특히 독소를 빼는데 그렇게 좋다네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쓰긴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꼭 챙겨 드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마워서 어쩌니? 많이 비싼 거 아니야? 비싸긴요. 이 정도야 진작에 챙겼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챙겨서 죄송할 뿐이죠. 이거 매일 잊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세요. 식후에 드시면 된대요. 사근사근한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다 녹아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약이 제 체질에 맞지 않은지 그 약을 먹은 후로 소화가 잘 안 되었어요. 배가 아픈 날이 많았고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약을 먹은 직후에는 울렁거리는 느낌도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수야, 이 한약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엄마 몸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울렁거리고 속도 안 좋고. 그러자 아들은 조금 난색을 표하며 곤란하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아이 원래 좋은 한약은 처음에 먹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거래요. 명현현상이라고. 아시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약 쉬지 말고 꾸준히 드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찰석같이 믿고 그 약을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 약이 독약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2주에 한 번 한약을 지어왔습니다. 번거롭게 자주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한 번에 많이 지어오라고 해도 아이들은 꼭 2주에 한 번씩 약을 지어왔어요. 한약을 먹은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금방 좋아질 거라는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자꾸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살이 쑥 빠져
쇄골이 앙상하게 드러났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졌죠. 한약을 먹고 나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미련하게 한약을 챙겨 먹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아들과 며느리가 대문 앞에 차를 잠깐 대고 한약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화난 것처럼 들렸거든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나. 그런 생각에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아들 부부의 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뭐야? 어느 세월에 기다리냐고. 조금만 참아봐.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티도 안 나고 안전한 방법이잖아. 이게 내가 기다린다고 될 일이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당신 지금 돈줄이 막혀 있잖아. 당장 다음 달부터 직원 월급 밀리게 생겼다며. 아직 몇 개월은 더 버틸 수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해결될 거야. 이 약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보면 몰라. 딱 보기에도 티가 나잖아. 3달 넘기면 그때부터 진짜 효과 있댔어. 저는 뒤통수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약 진짜 효과 있는 거야. 그 말을 할 때 며느리는 아들이 들고 있는 한약 상자를 가리켰거든요. 그리고 보면 모르냐니. 요즘 부쩍 수척해진 제 모습을 언제나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해왔어요. 저 약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뒤에서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아마 실제로 시간을 재보면 10초 정도 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그 시간이 마치 영원히 흐르지 않을 것처럼 아득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무심코 몸을 돌리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휴, 깜짝이야.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셨어요? 어? 그래. 방금 왔어. 내가 조금 전에 불렀는데 너희가 못 들은 것 같더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못 들은 척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죠.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서 금방이라도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찝찝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 며느리는 애써 밝게 웃으며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티를 내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걷어낼 순 없더라고요. 눈치가 백단인 여우 같은 며느리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세요? 안색이 어두우신데. 밖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요즘 내가 기운이 조금 없어서 그래. 미안한데 조금 쉬어야겠구나. 저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도망치듯 제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너무너무 궁금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제가 그 대화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말이에요. 엄마, 그럼 쉬세요.
오늘 저희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들은 방문을 빼꼼히 열고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며느리와 서둘러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엉엉 우는 소리가 나왔죠. 이 배신감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진짜 그 한약이 뭔가 이상한 것일까? 설마 아들이 재산 때문에 나를.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저희 짐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그 한약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것도 모조리 싱크대에 흘려보냈어요. 한약을 끊은 후 제 몸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살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아들 내외의 얼굴은 어두워졌죠. 참으로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한약을 먹지 않자 아들은 얼마간 근심이 많은 듯 했습니다. 서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지냈지만 사실 모든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엄마, 요즘 날씨도 좋은데. 더 추워지기 전에 바깥에 바람 좀 쐬러 갈까요? 저랑 집사람이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호수에 다녀왔는데 호수 주변으로 둘레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주변에 맛집도 많고요. 갑자기? 너무 추워서 좀 싫은데. 이번 주 주말에는 날씨가 좀 풀린대요. 조금 있다 완전히 겨울이 오면 어디 바람 쐬러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다녀와요. 아들 내외의 나들이를 가고 싶을 리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은 싫다는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저도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어떤 눈치를 챘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어요. 칠순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참 약하디 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변에 뭐라고 하며 도움을 청할지도 몰랐고요. 그래. 정 그렇다면 잠깐만 바람 쐬고 오자. 아들과 호수를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 저는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잠깐 잠이 들더라도 식은 땀을 흘리며 눈이 번쩍 떠졌죠. 60년 훌쩍 넘게 살아온 인생인데 나이가 들면 몸은 무뎌져도 촉은 더욱 날카로워지는 법입니다. 설마 자식인데 자기를 낳고 기른 엄마를 그렇게까지 하겠나. 애써 아들의 음흉한 속내를 외면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사실 한약도 의심일 뿐이잖아요. 그저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런 거라면 좋겠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이 가자고 한 호수는 지방에 있어서 3시간이나 차를 타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바깥바람을 쐬니 한결 기분이 나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넉살 좋은 아들과 사근사근한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게 늙은 저희 미련한 걱정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도착한 호수는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호수 근처로 둘레길이 빙 둘러져 있었는데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높은 난간이 길 옆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안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걸었을까요? 엄마, 여기에 서보세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여기에? 여기는 좀 위험하지 않니?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야 뒤로 호수가 크게 보이지요. 지금 너무 경치가 예뻐서 그래요. 아들은 높은 절벽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난간이 잠깐 끊어진 곳이었어요.
아들은 멀리서 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은 뒤 저에게 다가와 보여주었죠. 저는 한 손으로는 끊어진 난간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사진 정말 잘 나왔죠? 어디 보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척하며 제 옆에 바짝 붙었고 그 순간 강한 힘으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들의 차디찬 폭력에 제 몸은 고꾸라졌죠. 그때 저는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던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넘어지긴 했지만 한 손으로는 단단히 난간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다시 다가오는 아들. 저는 나오지 않는 비명을 억지로 질렀습니다. 그때 모퉁이에서 남자 2명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제 비명을 듣고 온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들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 넘어진 저에게 다가왔을 때 차갑고 살기등등한 아들의 눈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오싹한 의심이 모두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눈물을 터뜨렸고 아들의 손길을 거부한 채 따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에는 제 친언니도 살고 있고 남동생도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 서러운 눈물을 터뜨리는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언니에게도 혹시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제 행방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언니도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자세한 내막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편안하게 집에서 머무르라며 배려해줬죠.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머물며 저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돈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는 돈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지만 저는 그 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비싼 땅은 저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 땅만 없었어도 그냥 남처럼 살아도 가끔씩 얼굴만 보면 그래도 만족하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독사 같은 자식들을 키워냈구나. 한 달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참 풍족한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칠순이 다 된 지금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저 자식들과 웃으며 얼굴을 마주하고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곳간에 가득 쌓여있는 돈은 무의미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제 평생의 행복이 사라졌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지인의 소개로 유산 상속과 정리의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남겨놓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그 땅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 재산을 전부 기부하시겠다고요? 상속은 안 하시고요? 내 상속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알아서 충분히 잘 살고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더 큰 돈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거예요. 그러시군요. 참 훌륭한 결정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기부할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혼자 힘든 삶은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들. 세상에는 자식 말고도 도와야 할 사람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것을. 왜 어리석게 손에 쥐고 있어서 가족 간의 분란만 만들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집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건물도 처분하고 나중에는 경기도 땅까지 처분하자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다 함께 모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누구 맘대로 그 재산을 다 처분해. 지금 당장 처분한 돈 내놔. 어머니, 그게 어떤 돈인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보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가며 저를 타박했죠. 아들은 나중에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식 인생 다 망쳐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그럴 줄 알았다면 착각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평생 괴롭힐 거라고. 그러기 싫으면 지금 당장 10억이라도 내놔. 잔뜩 흥분한 그는 집에 있는 화분까지 던지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왜 아빠가 남겨준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냐고요? 오빠랑 저 유류분 반환 청구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라고요. 나도 이대로는 절대 못 물러나. 그렇게 온갖 행패를 부리며 떠난 자식들. 한 번은 겪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게 허공만 쳐다보았죠. 아이들은 정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려고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근거 자체가 빈약했던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죠. 제 남편이 저에게 증여한 재산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번 더 아들은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한 번 더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명의가 아닌 언니 명의로 집을 구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사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요. 죽을 때까지 자식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현실인가요? 모든 게 정리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다시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걸 덜어내니 인생이 훨씬 홀가분해지더군요. 남편이 살아생전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으며 악착같이 벌었던 돈은 다시 수많은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진 것 같아 그것이 제 인생에 유일하게 잘한 일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재산을 기부할 때의 인연으로 요즘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집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친자식들은 잃었지만 또 세상에는 제 손길이 필요한 다른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진심 어린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그날까지 아이들 돌보는 일을 쭉 이어나갈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씁쓸하고 어두운 이야기죠. 저의 사연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